대미 투자 쪽에서 속도가 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환율의 직접적인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과거랑 다르게 미국 현지에서 들어오는 달러의 공급이 적어진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달러 실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환율이 1,400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자라는 쪽이고요. 저는 일단 미국 주식시장은 좋을 거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이벤트에 매몰돼 있던 게 미국 자산시장이었었거든요. 매몰돼 있던.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골디락스였네?가 되면은 그 미국 자산시장으로 다시 리로테이션이 발생을 할 거다. 그게 이제 저희 하반기 전망의 큰 틀인 거고, 그 시점에서 미국 주식시장을 저도 이거 뭐 옛날에 조금 했던 그 경험 갖고 아직도 울고 먹고 있습니다만 FX 딜러 출신이랍시고. 나 이런 장에서 돈 못 벌 것 같은데, 딜러들. 이런 장에서는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를 시험하는 시험대라고 봐야겠죠. 이 변동성이 하루하루 변동성도 대단하지만 장중에도 이게 오르는 환율인지 내리는 환율인지를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고 이제 손실을 입는 거를 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 안에서도 약간 끌려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요.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뜯으면 사면은 쫓아서 다들 사다가 꺾이면 이제 손실을 입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또 손절 매물이 나오면서 방향이 반대로 쭉 꺾여서 내려오다가 이런 식의 좀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이는 패턴이 많아졌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딜러들이 돈을 벌기 굉장히 힘든 어려운 장이 지금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론적인 측면이나 뭐 수급도 따져주시지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분위기가 어떤지. 뭐 아마 딜러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즘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뭐랄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주도하듯이 요즘도 여객 플레이어들이 우리 환율 결정하나요? 아니면 우리 로컬 은행 우리 국내 업체들 수급이 중심이 되나요? 최근만 놓고 보게 되면은 외국계 은행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뭐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제 6월 기점으로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거를 외국인들이 달러를 들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올 테니까 얘를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꾸면은 포지션이 일단 고객 물량이 생기는 거고, 본인들이 이제 운용할 수 있는 포지션 한도가 또 있잖아요. 그럼 얘네 두 개를 잘 버무립니다. 그럼 이제 등치가 좀 커져요. 그럼 그 큰 등치를 가지고 가격을 아래쪽으로 밀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이 세진 거죠. 외국계들 입장에서는. 외국계 입장에서. 그래서 외국계 은행들 중심, 저희가 흔히 여계라고 부르는 여계 참가자들이 방향성을 좀 아래로 많이 미는 그림이 연출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달러 시세만 봐서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8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두 번 다지고 그냥 다시 달러가 강해지려는지, 아니면 98이 결국은 깨지면서 달러 약세에 좀 탄력이 붙을는지, 이게 이제 궁금한 그런 공방이 되는데, 우리 또 민정군님의 또 그걸 인사이트를 한번 듣고 싶어서, 우리 다들 미국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원한다 이러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흔히들 하는데, 달러 약세에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미국이? 실제 또 원하는가? 어때요?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의 영역으로 가겠지만 저는 달러 약세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이제 오늘 새벽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에게 당장 금리를 내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이제 계속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가 있으니 아니 우리는 지켜볼래. 좀 더 지켜보고 움직일게. 돌다리 계속 두들겨 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달러를 약세로 보내게 되면 결국에 통화 가치 절하라는 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됐을 때 관세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입 물가, 통화 가치 절하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게 되는데, 금리를 내리기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달러의 인위적인 약세를 2017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공격적으로 아래로 밀까라는 데에선 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부호가 붙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지만,
뭐 최근에도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이슈가 됐었던 원화판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에 보시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독일 마르크화랑 일본 엔화를 강제적으로 절상을 시켰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85년 9월이었는데 88년까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거 우리 공부했었어요, 최근에. 네. 저희도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예. 이제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를 일단 달러를 약세로 보낸 건데 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 커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반도체 협약을 일본하고 맺고 미국산 반도체를 너네가 몇 % 이상 구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조약을 맺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적자 개선은 그 이후에 89년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그림이었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달러를 약세로 보내고 원화랑 주요 교역 대상국 통화들을 강세로 보낸다고 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개선될 거라는 보장이 없구나라는 사례가 1985년에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경험했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위적인 달러 약세를 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이번에 영국하고 미국이 협상한 무역 협정을 보시게 되면은 환율 얘기 일구 반원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된 내용들은 미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제품 수입 시장을 개방해라라는 거였었고, 네. 대신에 우리는 철강관세 50%, 영국은 0%로 낮춰줄게. 그리고 쿼터 적용해서 영국산 자동차 일정 부분들은 최저관세를 매길게라는 내용이었었거든요. 네. 즉 결국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 개선 자체가 인위적으로 달러를 약세로 보내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정책 자체가 이제 외환 정책이 되겠죠. 네. 인위적인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방향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저도 민용군 생각에 조금은 더 기우는 것은 달러 약세를 예를 들어서 원한다. 미국이 내심. 그것이 어느 정도 뭐 의심이 되다가 그런가 보다. 근데 막 달러가 아까 말씀드린 98 같은 그런 레벨, 기술적으로 중요한 레벨을 깨고 투두둑 떨어지는데도 특별히 달러 약세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걸 만한 뭐가 안 보이면은 시장은 그때부터 매섭게 몰아칠 텐데. 제가 지금 거의 매달 인포맥스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달 전 기록이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두세 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세미나를 다니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상반기에는 미국 성장 예외주의보다 다른 국가들, 뭐 중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이 국가로의 자산, 그 글로벌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줄 거다. 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때 많이 보여줬던 차트도 이제 네, 이 페이지 위쪽 좌측 상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페이지에 연초 이후에는 미국의 시가총액보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가총액의 퍼포먼스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차트가 내려가게 되겠죠. 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작년에 있었던 미국 자산 시장에 대한 이제 글로벌 자금의 매몰적인 유입들이 미국 자산을 팔고 다른 국가로 유입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예. 달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약해졌겠죠. 예. 그러니까 달러가 올해 상반기에는 약세로 갔던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진정이 되기 시작을 했고 미국 시가총액도 거진 다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화 자체에 대한 수요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달러 약세가 이미 제동이 걸리고 있다. 글로벌 머니무브 차원에서 요 차트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좀 전 보여주신 그 차트에서 보니까 오른쪽 끝부분을 보자면 미국 지수가 그래도 미국 증시가 그래도 많이 회복된 거에 비해서는 달러가 덜 올랐네. 그렇죠. 여전히 지금 외환 시장에서는 이제 달러보다는 이제 다른 통화들이 달러에 비해서 강해질 거다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베팅을 하고 있다.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선물 시장에서의 포지션 베팅 자체가 아직은 약달러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성적표를요. 예. 상반기에 우리가 미국보다 다른 국가들이 좋을 거라고 봤었는데 1분기 GDP를 봤더니 미국은 역성장이었잖아. 예. 유럽은 서프라이즈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정말 2분기, 3분기, 4분기 GDP가 점점 미국이 다시 회복되는 그림으로 가줘야 요 약달러에 대한 베팅이 약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포지션을 청산을 할 테니까 그 시점에서 요 시가총액에 대한 달러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는 하반기에 달러 지수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방금 이제 미국 증시하고 연관을 해서 본 거고, 지금 이런 의심은 저는 조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 큰 사건,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 그렇게 대규모 그냥 전투기 뭐 몇 대가 날라갔다 했지? 한 200대가 갔나요? 100대가 갔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쯤 되면은 상식적으로 뜨거 하면서 안전자산 하면서 예전 같으면 금 사고 달러 사고 미국 국채 사고 이래야 되는데, 달러의 반등도 조금 약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채 쪽으로 확 안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수익률 떨어지고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니 이런 뉴스에도 저렇게 미국채로 수요가 안 몰리네 싶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최근에 많이 받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러프하게 대답을 드릴 때는 그 중동발 리스크를 구독은 해놨는데 알림 설정은 꺼놓은 것 같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계속 새로운 게 올라와도 알림 설정을 안 해놨으니까 좀 외면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러프하게 표현을 했던 거고, 결국에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는 그 재료를 어떤 테마로 묶어서 가느냐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중동발 리스크는 국제유가 상승 쪽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가 튀는 재료로 반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튀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경험했던 미국채랑 달러의 관계는 거진 디커플링이었었거든요. 미국채 금리가 튀면은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지. 요 메커니즘이 주였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달러 인덱스하고 국채 수익률이 같이 움직였는데, 그때는 국제유가 상승이 시작점이 아니라 미국의 성장 예외주의가 시작점이었었어요. 성장이 예외주의고 좋아지니 국채랑 달러 같이 가야지, 미국 자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야지 이거였었거든요. 그때는 그거였고. 네. 근데 지금의 중동 사태는 유가가 뛰어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네, 금리 왜 안 내리겠네, 금리 올라가야지. 근데 글쎄. 금리가 올라간 걸 보고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채 안 사나 봐, 달러 자산 수요 없는 거 아니야? 요 메커니즘으로 묶여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요렇게 생각을 저희는 그런 메커니즘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지금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로 작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장을 움직이는 재료로 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추 이렇게 한번 1350원도 건드리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아직은 1380도 갔다가 80 가면 또 밀리고, 또 1360m 가면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해서 아직은 1360 중심의 공방이라 보여지고.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보자면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한 상당히 중기적 추세선이 딱 걸려 있다 보니 이 레벨에서의 공방이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1360 내지 1350이 깨지면은 또 추가 한 50 이상의 또 추가 하락 갖다가 한번 해보자고 딜러들이 덤빌 만한 그런 레벨이다 보니까 아직 승부는 안 났는데, 그때 오셔서는 1400원 위보다는 이제 이 1400원대 초반 내지는 1400 아래로 좀 발을 담그는 쪽으로 뷰를 제시하셨어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쯤 되면은 또 이제 하반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가 지금 이게 1300 쪽으로 간다고 보는 환율이요, 아니면 다시 1400 위로 1400 쪽으로 가는 환율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약달러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3분기 초반이거든요. 3분기 초반. 7월 정도까지는 달러 약세가 계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7월 초까지의 달러 환율을 눌러줄 수 있는 친구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역외, 커스터디 매도, 요 두 가지를 메인 동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딜러들이랑 당초에 제가 하단으로 제시했던 게 1340원이었었는데 요 하반기 전망 준비하면서 다시 회의를 했을 때는 딜러들 뷰 자체는 이제 1300원 초반까지 레벨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한 20원, 30원, 1300 한 10원 정도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저희도 이제 제 하우스비랑 딜러비랑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는 쪽인데, 그래서 저도 그 딜러들의 센티먼트 자체가 하락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소장님 말씀대로 밀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저희는 1300 초반까지 갔다가 7월 초에 주식자금 유입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글로벌 달러화 반등이나 우리나라 역내 시장에서의 달러화 실수요가 계속적으로 소화가 되면서 환율이 반등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래서 저희는 환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반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딜러들의 어떤 그 플레이는
뭐 밀었으면 언젠가 가면은 원했던 레벨에 오면 또 숏 닫아 됐어야 되고 뭐 롱플레이 했던 선수들은 또 올라가다 보면 이제 털어야 되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번 방향을 제시하면서 배팅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쪽이고 그쪽은 스펙이고 네, 물론 맞습니다. 시장 거래에 있어서 뭐 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쪽이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갖다가 결국 굳혀주는 거는 이제 우리 달러 실수급이 문제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경상수지 좋잖아. 1월 빼면은 다 흑자였었죠. 1월 그죠? 일시적으로 적자로 맞아요. 들어왔던 네. 거 제외하면 다 흑자였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환율을 처음 배울 때 저도 대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경상수지 접근법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경상수지 흑자면 달러가 많아. 환율 하락해야지. 아. 적자면 달러가 부족해. 환율 올라가야 해.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상품 무역이냐 뭐 무역 수지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과거하고 다르게 코로나 이후에 외환 시장의 수급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보시게 되면은 무역 수지도 굉장히 크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전성기죠. LNG 선박이라는 고부가 가치 쪽에 좀 편중돼 있던 요 선박 수주 자체가 요 미중 갈등 발생하고 나서 최근 들어선 컨테이너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컨테이너선들도. 맞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중공업체까지 좋다면 잠깐만. 얘네 제1의 전성기 언제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2006년이거든요. 그래 맞아요. 환율 얼마였지? 900원 언더였어요. 900원에서 막 900원 900원 깨지니 많이 막 이럴 900원 깨지니 때였거든요. 많이 네. 하던. 환율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이 의문을 당연히 가지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환율 외환시장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나라 기업 외화예금을 보면 굉장히 이야기가 심플해집니다. 단순 차트를 이렇게 선 차트를 그리면 2019년 연말과 지금 현 시점의 외화예금 규모 자체가 갭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많아졌다고 외화예금이 외화예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수출업체가 그러면 벌어들인 달러를 갖다가 원화로 환전 안 하네. 안 하죠. 그 달러를 받으면 네. 들고 은행에 와서 본인들 회사명의 외화예금 통장에 예치를 시켜 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죠. 과거에는 수출이 발생을 하면은 기계적으로 달러를 매도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부장님 수출 대금 100만 불 들어왔습니다. 우리 은행 가서 팔아. 약간 이런 식이었다면 그래요. 지금은 들어왔습니다 하면은 지금 얼만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그럼 이러이러해서 빠졌어요. 설명을 하면은 좀 더 기다려보자. 우리가 타겟하는 레벨보다 좀 빠져 있으니까 요 레벨 회복하면 그때 팔아. 아하.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전략적으로 환해지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출이 좋고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를 하면은 수출이 회복되면 원래는 환율이 빠져야 되는데 요 수출 회복과 달러 환율 하락 간의 연결고리가 과거보다는 약해졌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필요 충분 조건처럼 한 번에 그냥 환율이 빠지는 글쎄. 재료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2006년 말씀하셨지만 그때가 제1의 전성기 중공업체들 네, 조선사들 그때 진짜 뭐 3, 4년치에 일감 막 다 하고 독학 막 꽉꽉 차 있고 할 때 수주는 밀려들고 그걸 갖다가 다들 선물한 매도 해지 하다가 보니까 환율이 1,000원 밑으로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900원 네, 근처까지.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결국 금융이 터지면서 오히려 이제 퉁 튀어버렸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도 그때만큼이나 수주 좋고 지금 막 몰려드는데 있는 달러도 안 파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들어올 달러 해지 안 하겠네 지금 거의 일단 환해지를 안 하지는 않는데요. 하긴 해요.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얘기 들어보면 한 80%는 환해지한다 이렇게 중공업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수주 실적의 발표가 나왔어요. 그럼 그만큼의 물량이 시장에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얘네가 환해지를 할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앞서 말씀드린 딜러들이 얘네 팔 거잖아. 팔아.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은 2022년, 23년 생각해 보시면 연초에 1,210원이었던 환율이 2022년 9월에 1,440원까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8개월의 시계 동안에 200원이 급등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중공업체들은 연초부터 수주가 들어왔습니다. 선물한 매도했겠죠? 근데 환율이 200원이 튀어버렸어요. 벙찌는 거지. 어떻게 되죠? 벙찌는 것도 벙찌는 건데 은행별로 이제 파생 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예. 마이너스 통장이. 예. 근데 그 마이너스 통장이 거래에서 한 3천만 원을 썼는데 이제 저희가 파생은
시가 평가를 하잖아요. 이 200원이 뛰어버린 겁니다. 그럼 하하. 내가 받은 파생한도 마이너스 통장은 1억이었는데 5천만 원만 썼었는데 어느 순간 1억 5천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더 맞습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은 못 쓰는 거잖아요. 5천만 원을 더 갚아서 1억 아래로 한도를 낮추기 전까지는. 그러면 2022년 하반기에는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청자분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중공업체들이 거의 하반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놀았습니다. 수주는 계속 들어오는데 환해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파생한도가 모든 은행을 다 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바뀌어요. 전략적 환해지로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은행들한테 환율 전망 물어보고 레인지 정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타겟 레벨을 가져가자. 그래서 전략적 환해지로 접근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작정 환율을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수급적인 요인이 바뀌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과거처럼 얘가 바로 환율을 밀어버리는 재료로 소화되지는 않고 있다. 외화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달러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또 최근 들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무역 수지를 갖다 능가하는 또 자본 수지 쪽에 유출이 있는 거 아니야? 네, 그걸 이제 저희가 금융시장의 달러 수지라고 좀 달러 수지. 심플한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을 저희가 달러의 유입 요인이라고 본다면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저희 흔히 서학개미라고 부르죠.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는 달러 유출 재료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는 올해 4월, 5월 정도를 제외하면 거주자들 해외 주식 투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외국인들 우리 주식 사러, 우리 채권 사러 들어오는 자금보다 우리가 바깥에 주식 채권 사러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금융시장의 달러 수지는 마이너스였겠죠. 그럼 요 무역 흑자가 거기에 대부분 상쇄가 됐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접 투자 이슈가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 이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요게 현지 법인을 세워서 자본금을 태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경영학과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1학년 때 처음 회계원리라는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1장에 나오는 원칙 중에 하나가 영속기업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계 처리를 하려면 이 기업이 2년 뒤에 문을 닫는다가 아니라 영원히 비즈니스를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예, 가정이죠. 근데 그렇게 가정이 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엑시 시점을 몰라요. 환해치를 할 수 있나요? 언제 얘를 문 닫을지 모르는데 왜냐면 저희가 해외 투자를 했을 때 채권 투자를 한다 하면 5년이냐 10년이나 만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해외 생산기지 이전 이슈는 만기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거 환해치 할 수 있나요? 안 합니다. 그럼 해외 생산기지 이전 자체가 뭔가 스팟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매입하는 재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게 직접 투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포트폴리오 투자 요 형태로 외환 시장에서 새로운 수급 변수가 강력하게 생겨난 겁니다. 얘네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환율을 거의 다 밀어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밀어 올렸다. 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달러 시세하고 우리 달러 환율도 거의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는데 은근히 작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잘 나가 해서 달러가 강했으니 그렇게 올라갔다가 달러 꺾이면서 우리도 같이 좀 밀려줬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살짝 우리만 한 1350, 60 여기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한 98 근방에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거주자들 해외 주식 투자 그리고 기업들의 현지 생산기지 이전 이슈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게 저희 하반기 전망인 거고요. 이제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보세요.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 네, 작년 기준으로 대미 FDI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를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우리가 한국이다. 네, 한국입니다. 근데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해줘? 한국을? 미국이? 그건 이제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협상하시는 분들이 잘 알죠. 대미 투자 1위 국가가 한국이고 뭐 올해 그럼 또 투자를 더 하겠어? 작년에 이미 많이 했다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뒤로 쭉 넘어갈 건데요. 제가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45페이지. 왼쪽에 있는 차트가 작년 한 해 전체 요 동그라미가 투자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고 미국 기관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투자 건당 이제 총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해줬느냐 이걸 같이 보는 건데 요 작은 동그라미 투자 건수만 보시게 되면 2024년이 일단 한국이 제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건수는 독일이 더 많지만 금액까지 합산을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1위 국가예요. 우리가 네. 단위가 컸구만. 네, 그리고 두 번째 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는 뭐냐면 올해 1분기입니다. 야, 1분기에도 저렇게 아니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훨씬 많이 해줬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동그라미를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은 작년 한 해인데 오른쪽은 올해 1분기입니다. 올해 작년 한 해보다 1분기인데도 올해 1분기에 더 투자 건수가 많았었어요. 어이, 그러네. 네. 그러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트럼프 시대에 접어들면서 예. 미국 현지의 생산기지 이전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다,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루머가 나와서 그게 가격이 반영이 됐으면 그 이후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통계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나와서 드렸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팩트랑 통계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작년보다 더 빠르게 대미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현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면은 두 가지 루트로 달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가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기업들이 원화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달러로 바꾼 다음에 미국 현지에 송금을 하겠죠. 그래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미 미국에서 비즈니스가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걔네들은 미국 현지 법인에 달러가 있잖아요. 예. 과거에는 그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허. 그래서 팔았죠. 환율이 빠졌겠죠. 근데 지금은 안 들고 들어오겠죠. 그냥 거기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재투자 리인베스먼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대미 투자 쪽에서 속도가 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환율의 직접적인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과거랑 다르게 미국 현지에서 들어오는 달러의 공급이 적어진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달러 실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현상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환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반기 어느 정도 레벨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1,400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자라는 쪽이고요. 그래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1,310원까지 하단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이게 딜러뷰랑 같이 저희가 조율을 해서 나온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 기준은 1,300 초반이지만 저는 한 1,340원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흔히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1,340원 밑으로는 잘 못 갈 것이다. 네, 빠지더라도 다시 금방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자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다시 회복이 돼줄 거고 미국 성장이 견고하게 유지가 돼준다면 거기에 플러스로 원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달러에 대한 실수요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수출 회복이 달러 환율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메커니즘의 변화를 감안하면은 1,400원까지 다시 한번 레벨을 회복할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1,420, 30 그 위로 가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쉽지 않죠. 기술적인 차트로 보면.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사실 저희가 4월 초까지만 해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1,500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제가 저 뭐 다 보거든요. 출연하고 나면 댓글도 찾아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1,370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갔었잖아요. 소장님이랑 지난번에. 뭐 그날 그때가 이제 1분기였으니까 뭐 네 많이 먹었죠. 욕 좀 먹었겠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그때 달러 록으로 한번 뭐 달러 좀 들고 있으면서 그거 한 5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맞아요.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예?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전망이 어떤 아닌 말로 전망이란 게 10번 중에 5, 6번 5번 맞고 5번 틀리는 게 그게 정상이고 그 와중에 10번 중에 한 6번, 7번 오히려 이렇게 맞춘 적이 더 많았으면 그거 굉장히 인정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인정 안 하고 저 새끼 뭐 그때 뭐 그거 했던 거 뭐 이거 갖고 몇 년씩 욕을 해대니까 근데 뭐 그걸로 나 오래 산다 생각하면 마음 편한 거지. 네, 뭐 그때 이제 개인이 또 1,370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우리은행 민모란 놈이 지금 1,500원 올라갈 환율을 가지고 1,300 얼마를 얘기하지. 야, 저게 전문가면 나도 전문가다 뭐 이런 댓글 나도 기억나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하우스는 다른 기관들하고 분석을 조금 다른 게 수급 쪽에 무게 중심을 많이 둡니다. 뭐 결국은 시장에 결국은 수급이 깡패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급 쪽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그 수급을 이제 저희가 실제 데일리로 제가 보기도 하고
체크도 하잖아요. 그걸 이제 확인해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이제 환율을 하락할 거라고 봤을 때 수출업체 내고 물량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건 틀렸죠. 수출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수출업체들이 1,340원 언저리까지 갔을 때도 환율을 달러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요 매도 쪽 요인의 수급보다는 매수 쪽 요인에 유지되고 있는 새로운 수급 요인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요 수급 요인들 감안하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한번 우리 달러 환율을 그렇게 보고 요즘 생각보다 이 엔이 뭔가 금방 일낼 것들이만 얘도 지금 얘도 145 근방에서 잘 마음을 못 잡네. 엔은 어떻게 봐요? N은 일단 저희가 네. 봤을 때는 환율 측면에서 강세 요인이 있었는데 BOJ가 타이밍을 놓치면서 이제 강세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어떤 판단하고 타이밍이요? 있고 금리 인상의 타이밍. 금리 인상 타이밍.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일본을 볼 때 네. 일본 같은 경우에 근원 물가를 이제 신선식품 재해로만 보잖아요. 에너지를 포함시켜서. 네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오늘도 나왔던 물가가 3.7이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여전히 금리 인상을 좀 망설이고 있죠. 뭐 쌀값은 얼마 올랐다더라. 그 나라 또 희한하대. 그 쌀값은 그래도 신지로 그 장관이 많이 잡아놔서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 아, 그래요? 네, 그거보다는 글로벌 곡물 가격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엔화로 환산한 식료품 가격이 좀 올라오기는 했었어요, 많이. 그래서 그 요인이 반영이 된 건데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엔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로 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불과 한 2분기 전망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네. 일본 생보사들의 포트폴리오를 뜯어봤더니 네. 환해질 안 하더라. 일본 해외 자산 투자를 하고 투자하고 나서 네, 환해질 안 하더라. 그럼 요게 만약에 나중에 뒤늦게 환해질을 하게 된다면 달러엔 선물환을 매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요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네. 있냐면 40페이지 보면서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일본 거주자들이 해외 장기 채권을 다시 사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인 일본? 거고요. 거주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거주자 기준으로. 해외 채권 매수를 4월, 5월 다시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해외 채권에 대한 매입을 늘리기 시작을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일본 생고사들의 환해지 비중은 이제 50%를 안 넘어가요. 15년 내 최저치입니다. 예. 그러면 뭔가 해외 자산을 매입하는 와중에 환해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게 엔화 약세 재료죠. 왜냐하면 선물환 매도를 아예 포지션을 안 해놓고 단순히 엔화를 달러로 환전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였을 때는 요 일본 거주자들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타이밍에 환해지가 뭔가 재개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타이밍도 놓쳤고 그리고 생보사들의 해외 투자가 환해지를 안 걸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엔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해외 투자 자금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엔화는 추가 강세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원 환율 지금 100엔당 940원인데 뭐 다시 뭐 엔원 이것도 한 1,050원 하던 놈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랬었죠.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엔이 많이 약해지긴 약해졌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에 대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엔캐리 청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 엔캐리 청산은 소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게 실제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본국으로 복귀해서 발생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니라 개인들의 FX 마진 거래. 저희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의 마진 거래 청산, 해치펀드랑 기관 투자자들의 엔화 약세 베팅이 청산이 되면서 그 선물 포지션이 일으켰던 웩더독 현상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네이밍이 붙어버렸던 거지. 실제 저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정의되는 것들 있잖아요.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걔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야. 요 관점은 아니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것도 병이라서 이게 뭐 살짝만 좀 증시 흔들리고 달러의 환율 좀 떨어지면 그냥 막 시황마다 엔캐리 청산 우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무때나 엔캐리 청산이 막 나와서 이제 겁이 나는데 엔캐리 청산 나면 큰일 나요. 우리가 2008년에 경험했다시피 그때는 진짜 장이 부러진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걱정할 게 아니라 뭐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거죠. 일본 대지진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네. 그거는 뭐 엔캐리 청산이 아니라 일본의 그런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그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제 보험사들이 해외 자산을 다 매각하겠죠.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니까. 아유,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도 그래서 엔이 강해졌구나. 네, 맞습니다. 해외 자산을 다 매각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한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글로벌 자산 가격이 아래로 꼬꾸라질 거고 달러 엔 환율도 달러를 엔화로 다시 바꾸면서 달러 엔을 매도해야 되니까 달러 엔 환율 레벨도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동안 이렇게 뭐 우리 인포메이션 라이브인데 그동안 꾸준히 나오셨으니까 얘기는 다 하셨을 텐데 저하고는 또 못 해본 얘기라서 왜? 그때 5월 5일 날 우리 어린이날 그때 놀 때 대만 달러 난리 난 거. 네네. 그러면서 대만 달러 환율 쿵 떨어지고 네네. 달러엔도 쿵 떨어지고 그때 우리 달러 원도 절대적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네. 그때 뭐 이제 뭐시 대만의 생보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생명보험사들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지나놓고 보면 얼추 이제 그때 왜 그랬던가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왜 그랬대요? 그때 이제 한상희 의원님이랑 승희 아나운서님이랑 있을 때 이제 예. 그 구독자분 한 분이 아마 그 배틀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대만 생보사들이 환해지를 하는 이유는 작년 8월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해지 비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려놔서 이제 대만 금융감독원이 대만 생보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선물한 매도 안 해도 돼. 대신에 준비금 형태로 너희가 자금을 준비해두면 환해지로 인정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준비금 형태라 뭐. 그러니까 외화 관련된 그 손익, 저 충당금 형태가 되겠죠. 충당금 형태로 외화 충당금을 쌓아두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 그거를 환해지한 거랑 동급으로 인정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굳이 선물한 매도에서 손해를 당장 보는 게 아니라 이 충당금만 쌓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으로 많이 가던 상황에서 이제 연초에 달러가 약해지면서 대만 달러 환율도 급격하게 빠져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이라도 환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던 찰나에 대만 달러가 한번 공격을 받으면서 크게 가격이 빠지니까 원화도 같이 반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게 대만 달러 생보사들이 대만 달러의 프록시로 원화를 공격한 거다. 글쎄, 원화 포지션을 잡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근거는 이랬습니다. 대만 달러는 유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외환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원화로 넘어온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휴장이었잖아요. 휴장에 거래량이 어디 있어요? 저도 놀고 저희 딜러들도 다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어디 있겠어요? 거래량이 많아서 원화로 온 거라면서요. 거래량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홍콩 달러도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만 달러 프록시로 원화가 움직인 거면은 홍콩 달러 멀쩡해야죠. 그래서 다 같이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 재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쇼플레이를 한 거지 대만 생보사들의 프록시 환해지는 아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때도 제가 이 말씀 드렸었거든요. 루머랑 뉴스 때문에 뭔가 가격이 움직였으면 팩트를 체크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더 갈 건지 아니면 되돌아가야 되는지가 저희가 확신이 들 텐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레깅돼서 나오는 통계까지 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팩트체크는 뭐였냐면 대만 금감원에서 생보사들 다 소집해서 물어봤어요. 너네 진짜 팔았어? 선물한 매도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라고 오피셜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루머에 가격이 반응했던 그 사태로 그냥 마무리가 된 거였었죠. 근데 대만 달러가 그 당시 쿵 하고 나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반등도 안 해요. 환율이. 달러가 그러니 이제 지금 뭐 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자꾸 이제 나는 아니지 결국은 시비를 거는 거네. 왜냐하면 민정부는 하반기에 다시 이제 1,400원 쪽으로 오히려 환율이 조금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쪽인데 대만 달러를 보아하니 대만 달러 이게 쿵 하고 나서 바로 안 튀어오르고 자꾸 여기서 이러는 게 한 번 더 훅 밀리면 우리도 같이 밀리는 거 아닌가? 일단 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원화 동조화가 되는 통화 순위 리스트가 있어요. 당연히 첫 번째는 위안화고요. 두 번째는 싱가포르 달러고 싱가포르 달러랑 비슷하게 이제 커플링되는 게 유로화.
이런 통화들이 될 건데 대만 달러는 그렇게 주목도가 높진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대만 달러가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크게 강세로 가면 장중에 반영은 되겠죠. 근데 이걸 추세적으로 따라가면서 반영을 할 건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고 대만 달러는 최근에 반등을 못하는 이유가 대만 통화당국에서 대만 달러 강세를 용인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언급을 한번 했었고요. 대만 달러 강세를 용인한다 쪽으로? 네, 대만 달러가 강세로 가더라도 우리가 시장 개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로 수출이 너무 좋아해요. 아, 대만도?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걔네는 두 자릿수 상승률이에요, 수출 전년 대비. 그거 혹시 TSMC가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그 수출? 그건 아니고? 뭐. 걔네가 혼자 하건 둘이 하건 셋이 하건 일단 수출은 좋은 좋다. 달러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일본 생보사, 대만 생보사 얘기 나왔으니까 걔들도 환해지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거 2주 전인가 우리 또 DB 문홍철 팀장 얘기로는 네. 환율 끝부분에 짧은 시간에 막 가기 전에 살짝 물어봤더니만 뭐 뭔가 비밀을 아는데 요까지만 얘기해 줄게 하는 듯한 표정으로 네. 아니 국민연금이 뭐 다시 뭐 매도 해지 하던 거 뭐 다시 어쩌고 저쩌고 풀었는데 하니까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그때 1,500원 어떤 갈 수 있다 1,500원 위로 갈 수 있다 했을 때 한은이 국민연금하고 스왑도 하면서 달러 안 사고도 달러 들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을 위를 막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본에 대해서 좀 환해지를 좀 비중을 늘렸다며. 전략적 환해지 발동이 됐었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환율은 좀 눌릴만 했는데 네. 지금 그런 국민연금 스탠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페이지아웃이 됐죠. 전략적 환해지는 종료됐다고 종료됐다. 6월 10월 10일장가 인포맥스가 기사 썼을 겁니다. 6월 최근에 한 네. 열흘 전에 종료됐다라고 기사 썼을 거고요. 그럼 이제 전략적 환해지를 하던 주체가 큰 게 일단은 사라졌다라고 저희가 봐야겠죠. 그러면 환율 누르는 요인 하나가 사라졌고 그렇죠. 약간 안전망으로 가동을 시켜놨던 게 안정이 됐으니 이제 전원 버튼을 다시 끄는 거죠. 오케이. 혹시 또 국민연금이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또 바깥으로 나가면서 일단 한국은행하고 통화사업 계약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연금이 사게 되면 외환 보유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효과는 있을 거라서 그쪽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아까 그 얘기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대만 달러 강세에 베팅하려다 보니까 프락시로 유동성이 좋은 한국 원화를 했는데 우리는 5일도 놀았고 6일도 놀았어. 그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시장에 사람이 없는데 거래량이 있을 수가 없죠. 유동성이 풍부해서 원화로 왔다라고 했는데 그냥 다 집에서 네 저랑 딜러들 술 먹고 뭐 그러고 있을 시간인데 거래량이 없었고 이게 뭐 통상 ND 시장에서 원화가 거래량이 많은 통화기는 한데 이 대만 달러가 말하는 그 유동성 자체가 실상 이 정규장이 거래가 될 때 우리나라 원화가 뭐 위안화만큼은 아니라도 아시아 시장에서는 굉장히 거래량이 많은 통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향도 비슷하고요. 수출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뭐 반도체 중심의 수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친구라고 이제 끼리끼리라고 묶이니까 얘를 가지고 할 거다였는데 근데 얘는 심지어 거래도 많아. 노는 날 할 이유가 그래, 정말 그 기사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왜 서로 확인도 안 하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럴듯하다 싶으면 맞아 했어. 그걸로 부흥 확대 재생산을 했는데 그럼 이것도 진위가 확인됐습니까? 왜? 무슨 뭐 밀라노였나 어디인가 거기서 뭐 외환 당국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뭐 그때 이루어졌 뭔 얘기를 했대요? 이제는 뭐 얘기할 수 있는 단계 아닌가? 좀 알려진 거나. 원화판 플라자 뭐 합의가 성사 뭐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 기사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 한글로 번역된 기사가 보도됐던 거는 환율에 대해 논의를 했다였었어요. 환율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한글로 이제 번역을 영어 기사를 번역했을 때 환율 논의를 했다 이렇게 워딩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영어로 된 기사를 찾아봤을 때 저랑 뭐 외신 기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냥 환율 외환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원칙에 대한 이제 원칙적인 논의를 했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야 너네 작년에 환율 왜 이렇게 올랐어? 아 그거는 저희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해외 투자도 우리가 너네한테 많이 했잖아요. 이런 식의 논의 가 주였던 것 같은데 그 기사 내용만 보게 되면 그게 미라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프하더니 원화판 플라자 합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버리니까 뭐 아시아 국가들이 뭐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상시킬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작년 한 해 미국 주식을 100억 불을 샀어요. 거주자들이. 근데 올해 4월 중순까지 150억 불 샀거든요. 그리고 대미 FDI 지금 1위가 작년 우리나라였었는데 그 올해는 더 빠르게 속도까지 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죠, 당연히. 오케이, 알겠어요. 그 와중에 수출업체들은 달러 있다고 해서 막 즉각적으로 기계적으로 팔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내가 있습니다. 생각해도 뭐 달러 이자가 원화 이자보다 금리 격차 이렇게 나오는데 달러 외화예금 넣어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그러면은 이 부분 미스터 툴레이트는 파월 네네. 미스터 툴레이트는 네. 요즘 좀 오히려 좋아하려나? 시장에서 약간 이렇게 존재감도 떨어지고 주연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돼버렸고 자기는 이제 조연 내지는 엑스트라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FMC 갖고 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참 오랜만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한 2번은 더 한다 하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갖다가 어쨌거나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위는 대충 이제 요 정도까지다라고 얘기했고 네, 먼저 달렸죠. 뭐 20위까지는 아닙니다만 제로 엣지 보니까 최근에 뭐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까지 한 24시간 안에 그 세 중앙은행이 같이 또 금리 인하했더만. 스위스는 제로로 낮췄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 제목이 재밌더만요. 리퀴디티 플러드 게이트인가? 그러니 완전 막 유동성에 수문이 열렸다고. 그러니 뭐 장이 이렇게 잘 갈 수밖에.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면 남들은 막 내리고 있어. 연준도 그러면 결국 내려야 될 거 아닌가? 내려야죠. 내린다고 봐야겠죠. 네, 저는 아까 영국하고 미국 협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결국 미국이 주요 교역 대상국이랑 협상을 하게 되면은 관세를 지금 막 엄청 올려놨잖아요. 예. 요거를 다 영국처럼 뭐 철강은 0%로 맞춰주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연준에서 걱정하는 인플레이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체는 압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인플레이션 데이터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내내 저희가 야 큰일 났어. 관세 때문에 이번 물가 장난 아닐 거야. 네. 나오면은 에게? 이러다가 다음 달부터 반영되나 봤는데 또 다음 달 나왔는데 에게? 이러고 있고 또 다음 달 나왔는데 뭐지?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영국 말고 다른 국가들하고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거나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연준도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2처럼 공격적으로 내리지는 않겠지만 얘네가 보고 있는 게 올해 2번이잖아요. 2번은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경훈 연구원도 보면은 제가 매일 데일리 시황을 보지는 못하지만 아침 방송할 때 보면 이제 인포맥스 이제 제목은 올라오잖아요. 네. 우리은행 해갖고 FX 이제 제목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참 제목 섹시하게 단다 싶은데 오빠도 보면 약간 사자 기운이 사파 기운이 있어. 정통 애널리스트라기보다는 지금 채권 쪽에 가장 그 사파 기운이 음산하게 도는 사람이 문홍식 팀장이잖아. 근데 그가 강하게 주장했던 게 네. 다들 관세하면 인플레라고 하는데 관세는 디플레입니다 했거든. 그게 한 2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4월 달에 그러고 나서. 네네. 네, 조만간에 다시 한번 또 문 팀장 불러가지고 아니 진짜 지표가 보니까 물가 지표가 보니까 안 오르네. 왜 다들 뭐 파월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전문가들도 그러고 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인플레가 와야 되는데 왜 자꾸 아직까지 지표가 이렇게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대. 우리도 생산자 물가 내렸더만. 이건 이제 그거 해야 되겠는데 우리 민연구원도 본인 뭐 인정하기 싫은지 몰라도 오빠도 정파보다는 약간 사파 기질이 있어요. 근데 소장님 후배잖아요. 그러면 네. 자 여기서 요걸 갖고 증시로 한번 연결해 봐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미국 주식시장은 좋을 거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을 거다. 네, 계속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상반기에 성과가 좋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뭐 유럽도 그랬었고, 뭐 중국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잘 나왔었고요. 특히나 이제 성장 예유지의 대안으로 꼽히던 친구들이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얘네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이벤트에 매몰돼 있던 게 미국 자산시장이었었거든요. 매몰돼 있던.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골디락스였네?
되면은 그 미국 자산 시장으로 다시 리로테이션이 발생을 할 거다. 그게 이제 저희 하반기 전망의 큰 틀인 거고, 그 시점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프로도 그러면 그거 하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별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안 보시네. 네. 지금 미국 가계 자산 규모, 현금 유동성 생각하면은 관세 올렸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비자들의 심리가 물가 높게 보고 내구재 구매할래 물어보면 아이고 가격이 비싸고 트럼프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량은 계속 늘고 있어요. 소비 물량은. 그러네. 아직 안 꺾였습니다. 그리고 뭐 신용 위험이 높아졌어요. 신용카드 이제 ABS 자산 같은 경우에 절상률 같은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자산이 망가졌을 때 발생하는 그런 리스크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뭐 외환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이거 3층까지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얼추 어디까지 보고 있어? 내심 틀려도 괜찮아. 저는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좀 횡보하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더 본격적으로 들어올지에 달려 있기는 한데 저희가 보는 시기에서의 원화 자산 가격의 고점을 한 7월 말께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꺾인다고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디밸류에이션 돼 있던 게 복원이 된 거니까 추후에 뭐 추경이나 이걸로 인한 이제 성장이 얼마나 내수가 회복되는지 뭐 수출이 얼마나 좋아할지 이런 것들 다 봐야겠죠. 근데 뭐 이런 두루뭉술한 얘기하면 싫어하실 거잖아요. 저는 한 3,500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봤자. 많이 올라가도. 네. 근데 그게 올해 7월일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7월에 단기적으로 고점 찍고 횡보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3,100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5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환쟁이어가지고요. 우리 민연구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요새 또 갑자기 뭐 설왕설래가 되던데. 네. 그거 확실히 파악됐어요? 오늘 많이 물어보시네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도 제대로 시작한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글쎄. 근데 뭐 너무 좀 서두르는 느낌이에요, 갑자기.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속도가 나버리니까 지금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상원 통과한 게 법정화폐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지니어스 액트? 네. 민간한테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민간에 감독을 우리가 할 거고 1대1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이 좋은 자산을 다 들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동성 좋은 자산이 법정화폐입니다. 달러랑 90일 이하 만기의 미국채들. 요거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앙 이제 통제를 받게 되는 리스크가 있지만 장점이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지금의 저희가 흔히 말하는 코인들은 결제 대용으로 쓰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뭐 빵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1비트코인이었는데 한 2시간 낮잠 자고 왔더니 막 5비트코인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중앙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게 이제 법정화폐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그 스테이블 코인이 될 텐데 그걸 이제 속도를 내게 되면은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일 거고 2차적으로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달러 자체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게 미국의 전략이거든요. 그럼 요게 실상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빨리 활성화가 돼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디지털 결제 측면에서 원화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없거든요.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원화 코인도 지금 없는 상황인 거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단계인 거고요. 그러면 서둘러야죠. 그렇게 안 되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잠식이 돼버릴 테니까요. 그 리스크 때문에 좀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스테이블 코인 겨우겨우 이해하니까 이제 막 원화까지 막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하지. 미국 그 스테이블 코인의 골자는 우리 재정 적자 많이 내고 싶은데 미국 채권 안 사준다니까 그럼 방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거고 SLR 규제하고 같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 SLR 규제 풀어서 장기물은 너네가 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단기 국채랑 달러는 너네가 사.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래서 결국에 재정 적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혹은 재정 확대를 해야 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요 달러 결제 시스템 우리가 잠식당할 수 있어. 이런 걸 이제 시작의 도화선으로 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정 확대가 그 본질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달러 환율을 하반기에 그리고 연말 갈수록 지금보다는 높은 레벨로 보시는데 그게 우리 시장이 좋을까 증시에 좋을까 나쁠까는 안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시장 보니까
겁나.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저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모르겠고 미국이 빠지든 유럽 쪽이 좀 뭐 조정을 받든 그거하고는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지금 뭐 일단 못 먹어도 그 분위기라서 환율하고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당분은. 그래서 저도 아까 3,500은 보지만 3,100에서 횡보할 거라고 이빨 깔아놨잖아요. 나중에 누가 욕하시면 3,100 보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 우리은행에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황 볼 수 있나요? 네, 저희 시황 공식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무슨 뭐 회원가입 이런 거 없이? 은행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은행 그런 거 없이? 그래요. 우리 민영번 우리은행의 데일리 시황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꾸준히 보시면은 외환시장은 그래도 하루에 한 5분 정도의 시간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시리라 봅니다. 그래요. 오늘 긴 시간 제가 붙잡아서 괴롭혀드렸는데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